여러분, 1편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못 보신 분들은 1편을 먼저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에서 시간이 갈수록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심장질환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과연 심장질환의 주범일까요? 미국 매사추세츠 프레이밍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레이밍햄 심장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미국의 심장을 바꾼 마을이라는 팻말이 자랑스럽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1948년부터 지금까지 심혈관 질환과 발생 요인들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수천 편의 심장 연구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의사들 중에 프레이밍햄 심장연구소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심장질환 연구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바로 프레이밍햄 심장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윌리엄 카스텔리 박사입니다. 심장 전문의인 그는 연구 논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LDL 수치가 300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LDL 단독으로 관상동맥질환 위험을 예측할 수 없다. 총 콜레스테롤 HDL 비율은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단독보다 관상동맥질환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프레이밍햄 연구소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즉, 콜레스테롤 LDL보다는 중성지방 HDL 비율과 총 콜레스테롤 HDL 비율이 심장 발작을 훨씬 잘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프레이밍햄 연구소에서 3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1 감소할 때마다 전체 사망률은 11% 증가했고 심혈관계 사망률은 14%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많이 다르죠. 이번 연구는 심근경색 환자 입원 시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3년 뒤 모든 원인 사망률을 비교했는데요. LDL이 105 이상인 그룹에서는 7.1% 사망했지만 105 미만인 그룹에서는 14.8% 사망하면서 LDL이 낮은 그룹에서 사망률이 2배 이상이었습니다. 조금 전 프레이밍햄 연구소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죠. 이번에는 뉴욕 병리학자 보건 연구입니다. 살인, 자살, 사고로 갑자기 죽은 사람들의 동맥 검사인데요. 부검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동맥경화증 빈도와 중증도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발견은 캐나다, 과테말라, 인도, 호주의 연구진들을 통해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분은 의사라면 누구나 아는 마이클 디베이키 박사입니다.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분인데 전설적인 심혈관 질환 외과 의사입니다. 의과대학 재학 시 대동맥 박리의 디베이키 분류를 힘들게 외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술을 통해 수많은 혈관을 자르고 붙이면서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맥경화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 그래프는 일본 후쿠이시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입니다. 제일 왼쪽이 콜레스테롤 140 미만, 제일 오른쪽이 260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심혈관 질환 사망률에 영향이 있습니까? 제일 사망률이 낮은 농도는 140 이하가 아니라 240에서 259 사이였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제일 사망률이 높은 농도는 140에서 159 사이와 200에서 219 사이였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과 콜레스테롤 농도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죠. 방금 전 전설의 디베이키 박사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동맥경화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번에는 혈중 지단백 수치와 소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중성지방이 증가할수록 대뇌 소혈관 질환의 빈도와 중증도가 증가하고 있죠. 중성지방이 증가하면 이렇게 하얗게 뇌가 손상되는 부분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LDL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LDL이 증가할수록 대뇌 소혈관 질환의 빈도와 중증도가 감소했습니다. 나쁜 LDL이 증가하면 혈관에 아주 해롭다고 하지 않았나요? LDL이 정말 나쁜 콜레스테롤 맞습니까? 우리가 먹는 처방약 중에 불소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약 300가지 이상의 약이 불소를 포함한 상태로 시판되고 있는데요. 항생제나 항우울제, 고지혈증 약 중에서 불소가 포함된 약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지혈증 약 중에는 스타틴 계열의 약이 불소가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리피토, 크레스토, 바이토린, 에제티미브, 레스콜이 있습니다. 불소가 치약에도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시겠지만 일부 코팅 프라이팬의 불소 화합물 파동 때는 어땠습니까? 불소가 포함된 과부라 화합물 PFAS는 발암성 화학물질이라 나쁜 불소고 약이나 치약에 들어간 불소는 착한 불소입니까? 물론 화학성분은 다르지만 공통된 중요한 인자는 바로 불소입니다. 최근 수돗물 속 불소가 태아의 IQ를 떨어뜨린다는 캐나다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학계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임신 중 소변 불소 배출량이 1mm 증가하면 자녀가 3, 4세가 되었을 때 IQ는 4.5점이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4.5점이면 아이 미래가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불소 노출과 IQ 저하에 대한 연구는 약 70편이나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미 많은 증거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불소는 과거에 바퀴벌레 잡는 약으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바퀴벌레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의 살충제나 쥐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성이 강해서 현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불소는 칼슘에 강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불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칼슘이 많은 뼈나 치아, 송과체에 침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송과체에는 불소가 매우 높은 농도로 축적되면서 송과체 석회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석회화가 진행되면 정상세포의 양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멜라토닌 배출량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수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잠을 못 이루시나요? 당신이 복용 중인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약물 복용 중인 사람은 수면의 질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불소 때문일까요? 실제 논문을 보면 불면, 흥분, 심한 졸림, 혼돈, 환각이 가장 흔한 5대 증상이고 그중 불면이 가장 흔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틴 복용자는 수면제를 같이 처방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불면 문제가 스타틴에 포함된 불소 때문인지 스타틴 자체의 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수도 불소 농도와 동맥경화 연관성을 보는 특이한 연구인데요. 데이터를 보면 상수도 불소 농도가 증가할수록 동맥경화는 더 많이 발생하는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소는 송과체 석회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송과체 석회화는 뇌출혈 발생의 새롭고 중요한 위험인자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송과체 석회화는 유증상 뇌경색과도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불소가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이옥스 스캔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1999년 미국의 머크사는 바이옥스라는 관절염 치료제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고 심장마비 부작용으로 약 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머크사는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죠. 그러다가 FDA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머크 제약회사와 FDA가 사전에 심장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2004년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약 60억 달러를 배상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약물 마케팅을 위해서 심장 부작용을 은폐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 이후로 2004년부터 임상시험에 다소 강화된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많이 개선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겠죠. 이 연구는 바이옥스 스캔들 이후 새로운 규제 하에서 시행된 고지혈증 약 RCT 임상시험을 분석했습니다. LDL이 평균 40%나 감소되었지만 29개 RCT 중 3분의 2에서 심혈관 혜택이 없었습니다. 무려 3분의 2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한국보건의료원의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임상연구의 문제점에 대해 정말 잘 지적한 글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제약회사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는 그렇지 않은 연구보다 시험 대상 의약품 효과가 비교군에 비해 4배 이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제약회사 지원으로 수행된 약물 연구는 제일 큰 목적이 마케팅 목적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너무 신봉해서는 안됩니다. 이 글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4년 뒤에 대형 스캔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고지혈증 약인 바이토린 스캔들인데요. 문제는 또 머크 제약회사였습니다. 제약회사는 연구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자 2년간 발표를 미뤄왔으며 심지어 통계를 내는 방식과 연구의 1차 목표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어도 또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형 스캔들 2번이면 회사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아주 멀쩡합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파워가 센지 실감이 가십니까? 엔핸스 연구에서 실제로 바이토린 치료군은 LDL이 50이나 더 감소되었지만 경동맥 내벽 두께는 오히려 더 증가했습니다. LDL이 50이나 더 떨어졌는데 경동맥 내벽 두께가 더 증가했다고요? LDL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이러니까 연구 결과를 은폐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어디 이 회사뿐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BMJ 사설을 통해 스타틴, 우리는 독립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부작용과 안정성 문제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의 독립기관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연구도 놀랍습니다. 비타민 B3 니아신과 머크사 고지혈증 약인 에제티미브를 비교했는데요. 에제티미브는 바이토린 주성분 중 하나입니다. LDL은 에제티미브 그룹에서 19% 감소했고 니아신 그룹에서는 10% 감소했습니다. 에제티미브 그룹에서 무려 2배나 더 감소했네요. 그런데 심장마비나 사망, 중풍이 발생한 사람은 무려 5배나 더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LDL을 많이 떨어뜨리면 정말 좋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LDL이 2배나 더 떨어졌는데 경동맥 내벽 두께는 거의 변동 없었습니다. 하지만 니아신 그룹에서는 내벽 두께가 훨씬 감소했습니다. LDL이 2배나 더 떨어졌는데 경동맥 내벽 두께는 니아신 그룹보다 훨씬 더 두껍다? LDL이 정말 혈관질환의 주범이 맞습니까? 지질 단백질 수치를 비교해보면 에제티미브 그룹에서 LDL과 총 콜레스테롤은 훨씬 감소했지만 중성지방은 니아신 그룹에서 훨씬 감소했고 HDL은 니아신 그룹에서 훨씬 증가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1편에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혈관질환 예측인자는 총 콜레스테롤 LDL이 아니라 역시 중성지방과 HDL이란 겁니다.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바이토린 스캔들에서 바이토린이란 특정 약의 문제가 아니라 의학계가 신봉해온 LDL 감소, 심혈관 질환 예방이란 공식의 신뢰성에 훼손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그간 의학계가 이 이론을 너무 비판 없이 수용해 온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제가 제약회사 지원 연구의 결과는 너무 신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스캔들 이후에는 제약회사 후원으로 바이토린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형 스캔들에 휘말린 그 약물의 자체 후원 연구를 의사들이 또다시 신봉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1편에서 관상도맥 칼슘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상도맥 칼슘 점수는 심장 발작을 예측하는 것에 가장 뛰어난 측정 방법입니다. 칼슘 점수 0점이면 심장 발작 위험이 아주 낮고 100점 이하까지는 위험이 낮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스타틴 처방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인지 스타틴을 처방하기 위한 목적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씁쓸합니다. 여기서 스타틴 처방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상도맥 칼슘 점수를 측정했더니 무려 41%에서 칼슘 점수가 0점이었고 71%에서 100점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타틴 처방을 고려해야 하는 사람 중에서 무려 57%에서 칼슘 점수 0점이었고 88%에서 100점 이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으로 스타틴 치료를 받는 70-80%가 심장 발작 위험이 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누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입니까? 미국 심장학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연구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타틴 복용과 뇌출혈에 대한 내용인데요. 뇌출혈이 있던 환자가 스타틴 복용을 피하는 경우 스타틴 복용군에 비해 기대 수명이 2.2년 더 증가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결론 부분에서 뇌출혈 병력이 있는 환자는 스타틴 복용을 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편 영상의 스코틀랜드 로시안 지역 연구에서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 낮은 경우에는 높은 경우보다 뇌경색과 뇌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에서 12년간 35세에서 57세의 35만 명을 조사했는데요. 총 콜레스테롤이 160 미만에서 뇌출혈 위험이 2.2배 더 증가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좋은 거 아니었나요? 다른 RCT 연구에서도 아토바스타틴 투여군에서 뇌출혈 환자가 다시 뇌출혈이 발생하는 위험이 406% 증가했습니다. 20%도 아니고 406%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까? 이번에는 LDL 콜레스테롤과 뇌출혈 위험인데요. 결과를 보면 뇌출혈 위험비는 LDL이 100에서 159 사이가 최저였고 70 미만에서 크게 증가했고 50 미만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말 LDL을 55까지 낮춰야 합니까? 이번에는 대규모 47만 명 조사로 LDL 콜레스테롤과 뇌출혈 위험을 연구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100에서 265 사이에서 뇌출혈 위험이 최저였고 역시 70 이하에서 증가했고 55 이하에서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LDL이 10이 올라갈 때마다 뇌출혈 위험은 3%씩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시아인과 백인은 낮은 LDL에 의한 뇌출혈 위험이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낮은 LDL에 의해 뇌출혈 위험이 더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LDL을 55까지 낮춰야 합니까? 이번에는 대만에서 41만 명을 15년간 조사했습니다. 데이터에서 뇌출혈로 입원한 사람에서 뇌출혈량이 증가한 환자 수를 파악했는데요. 뇌출혈 환자가 이렇게 출혈량이 증가하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역시 LDL이 100 이상에서는 뇌출혈량이 증가한 환자 수는 극도로 감소했고 LDL이 160 이상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100 이하에서는 증가하기 시작했고 70 미만에서는 극도로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뇌출혈로 인한 사망자 수를 파악했는데요. 역시 LDL이 100 이상에서는 뇌출혈로 인한 사망자 수가 극도로 감소했고 LDL이 160 이상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100 이하에서는 크게 증가했고 70 미만에서는 극도로 사망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의할 점은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젊은 성인의 뇌출혈 환자에서는
LDL이 100 미만인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도 낮은 LDL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는 급성내경색, 즉 뇌혈관이 막혀서 입원한 기간에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를 조사했습니다. 역시 LDL 100 이상에서는 뇌출혈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고 LDL이 증가할수록 뇌출혈 발생을 억제해주는 효과까지 보였습니다. 반면에 LDL 70 이하에서는 수치가 떨어질수록 뇌출혈 발생은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LDL을 55까지 낮춰야 합니까? 현재 의료계는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 즉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LDL은 근육과 많은 장기에 필요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지용성 비타민 등을 전달하는 택배 기사 같은 겁니다. 이런 LDL을 나쁘다고 취급하는 건 매우 무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말을 하는 의사는 바로 거르셔도 좋습니다. 진실은 제약회사 후원 연구에 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LDL이 나쁘다는 거짓된 과학적 여론에 있지 않습니다. 과학은 중론이 아닙니다. 과학은 과학입니다. 소수의 의견이 맞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도 아주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잘못된 중론들을 체험하셨을 겁니다. 잘못된 여론과 과장된 연구 결과의 무한 신뢰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의학계가 올바른 증거 기반 의학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DL 3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